자, 학기 요약입니다. 이번 학기 배운 내용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이번 학기에 뭘 배웠는지, 어떤 걸 배웠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형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노트를 제가 이 수업에 들어오기 좀 전에 좀 보다가 앞부분을 조금 수정을 했는데 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살펴보면은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학습했습니다. 알고리즘 성능 분석.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을 학습해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 설계 기법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방법들도 몇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실제 해봤습니다. 성능 분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지만 공간 복잡도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물론 어떤 건 시간 복잡도가 좋고 어떤 건 공간 복잡도가 낮았을 때 어떤 알고리즘 선택하냐 이런 거는 뭐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원하는 건 시간 복잡도도 좋고 공간 복잡도도 좋은 알고리즘을 이왕 쓸 거면 쓰는 걸 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방법이 바로 빅5로 분석하는 거죠. 빅5. 그래서 빅5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들이 주어졌을 때 시간 복잡도를 빅5로 나타내고 공간 복잡도도 빅5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빅5를 우리가 이용해서 분석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입력 크기가 일반적인 뭐 배열에서의 검색이다 이러면 배열 크기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일정히 살펴봤듯이 소수 판별 같은 경우에는 입력으로 정수 하나가 주어지는데 정수 하나가 주어졌다고 해서 입력 크기가 1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고 또 그래프에 가면은 많이 나타나는 거지만 빅5가 하나의 변수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수, 특히 그래프에서는 노드수와 간선수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겠고 다중변수로 표현될 경우에는 그냥 그 다중변수 자체로 표현해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 됩니다. 항상 빅5는 우리가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알고리즘들을 비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된 목적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연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일반적인 알고리즘들은 의외로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뭐만 살펴보면 되냐면은 반복문만 잘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알고리즘들은 얼마나 반복하나 뭐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재기 알고리즘들은 그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기가 조금 더 어렵죠. 일반적인 알고리즘보다. 그래서 이제 재기 호출이 있는 그런 재기 알고리즘들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는 재기 호출 트리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재기 호출 트리에서의 트리 깊이는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공간 복잡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깊이만큼 함수 스택이 쌓이겠죠. 그러면 그 함수 스택이 쌓이는 만큼 공간 복잡도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기 함수에서는 공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 재기 호출의 깊이, 이게 제일 깊었을 때가 가장 많은 스택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공간 복잡도를 분석해야 되겠고, 공간 복잡도는 내부적으로 쓰이는 그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입력이 사용하는 크기도 전체적인 공간 복잡도에 차지하게 되는데, 실제 비교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비교할 테니까 입력 크기를 나타내는 공간보다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그 공간들이 얼마나 이런 걸 따져야 되겠고,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스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거죠. 추가적인 공간을 많이 안 쓰고 똑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더 바람직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 문제의 경우에는 이 선택 문제의 성능 또는 로우 바운드를 우리가 그 분석하기 위해서 반대자 논법이라는 걸 썼었습니다. 그래서 요 선택 문제와 관련된 반대자 논법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프 문제를 분석할 때에는 그래프를 어떤 자료 구조로 표현했냐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 그 분석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인접 행렬로 표현했을 때하고 인접 리스트로 표현했을 때, 보통 인접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은 n제곱이 될 거예요. 그 분석하는 게 매번 그 선이 있는지 못 쓰고,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게 되면은 n제곱이 아니라 m으로 나타날 거예요. 간선 수만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알고리즘들이. 그래서 알고리즘이 그래프 관련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그 자료 구조로 그래프를 표현했냐를 잘 생각해서 이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해야 되겠고, 대치적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얼마나 가지치기 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얼마나 가지치기 하냐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몬테칼로라는 기법을 써서 대치적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해가지고 매우 적을 것 같으면 실제 사용하는 형태로 그 알고리즘 성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알고리즘 성능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 살펴본 내용들이고요. 알고리즘 설계 기법들은 뭘 살펴봤냐면은 전수조사 하는 방법, 분할 정법, 탐욕적인 기법, 동적 프로그래밍 크게 메모리제이션, 태블레이션으로 나눠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추적이라는 기법, 분기 한정법이라는 기법. 그 다음에 이제 NP 문제에 가서는 휴리스틱 기법이라는 거를 또 설명드렸어요. 휴리스틱 기법은 최적해를 주지 못하지만 최적해와 가까운 해를 빠르게 줄 수 있는 경우에 어차피 최적해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좋은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그 휴리스틱 기법이라는 게 뭐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우리가 확률적인 어떤 걸 이용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알고리즘 만들면 다 결정적인 알고리즘들이에요. 입력이 같으면 내부적으로 하는 일들이 늘 똑같습니다. 근데 확률적 알고리즘은 그 입력이 같더라도 그때마다 달라지게 되겠죠. 거기서 랜덤한 요소를 써서 뭐 소위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고 그러는데, 랜덤한 요소는 그 주사위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빠른 정렬을 이용한 Rselect 같은 게 이제 확률적 기법을 쓰는 거고요. MP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한 알고리즘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떤 다른 문제와 유사한 경우에 또는 다른 문제를 통해서 응용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내가 기존에 살펴봤던 어떤 문제와 유사한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유사하다 그러면 그때 썼던 기법 또는 그 기법을 응용해 가지고 해결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Rselect 같은 경우도 빠른 정렬을 응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 다른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가 응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완전하게
MP 쪽 얘기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B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A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은 이 A 문제를 B 문제로 변환하는 방법만 우리가 만들어내면은 얘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찾는 게 또 하나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이미 B를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알고리즘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되겠죠. 물론 이 변환하는 알고리즘이 효율적이어야지만 이 전체적인 알고리즘이 효율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와 MP 얘기도 했고, 그 MP 얘기는 좀 뒤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우리가 많이 접하는 어떤 문제들 중에는 아직까지 그 다차 시간, 즉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내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공에서 많이 다루는 여러 문제들의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그래프 이론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관련된 문제들도 여러 가지 접했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 문제들은 주로 이제 그래프를 먼저 컴퓨터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표현할 때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성능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프 관련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늘 알고 있고 쉽게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 알고리즘이 DFS예요. DFS. 그리고 알고리즘의 이제 정확성도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보통은 안 하지만, 특히 여기 있듯이 탐욕적인 기법들은 만들게 되면은 꼭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증명을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는 한번 몇 가지 따져봐서 발레를 찾으면 얘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먼저 해보는 거예요. 얘가 이런 경우엔 되나 안 되나를 보고, 안 되면은 이 알고리즘 어차피 정확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탐욕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발레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명은 주로 별로 이렇게 증명하는 기법이 뭐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귀납법, 모순. 거의 두 개예요. 귀납법, 모순. 귀납법은 K-1까지 올바르다라는 가정하에 K도 올바르다 그러면 이제 항상 올바른가 되는 게 이제 귀납법이고, 모순은 이게 뭐 최적화가 이런 애인데 그럼 이게 최적화가 아니네. 그러면 뭐 그게 모순,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모순이 그런 거고요. 이 모순을 증명할 때는 보통 어떤 가정을 하고 거기에 있는 애들을 뭐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데 그거를 익스체인지 아규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우리가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도 오름차 순으로 정렬된 게 최적인데 걔에서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러면 오름차 순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은 어떤 게 최적화가 될 텐데, 그럼 거기서 두 개를 바꿔버리면 더 작아지네. 그럼 이게 모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증명하는 기법이니까, 뭐 증명하는 기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증명해 보면 되겠고, 그러면 좀 더 뭐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배운 내용들을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번 학기가 끝났는데 이번 학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면 좋을 게 뭐냐. 자, 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알고리즘 중에 가장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되겠고, 알고리즘 설계, 분석, 구현 모두 반복적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법 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그 저지 사이트 통해서 한 3문제씩 정도는 다 기법들을 적용해서 해결해 봤으니까 어느 정도 나름대로 훈련했는데 좀 더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잘하시는 분은
더 고급적인 문제들 풀어보고, 잘 아직까지 안 되면은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자꾸 풀어봐서 자신들의 역량을 늘리면 좋겠고, 역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답입니다. 많은 문제 풀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코드도 리뷰해보고, 그래서 내 어떤 코딩 그 습관하고 그 사람의 코딩 습관을 비교해보고, 그 사람께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와서 내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더 좋은 코더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can we do better 요거를 늘 생각하면서, 알고리즘 성능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코드 자체를 가독성 있게 좀 더 조금만 내부 세부적인 아주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개선해 보려는, 코드를 개선해 보려는 노력들을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그 개선을 처음부터 안 해도 그런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빅5는 입력 크기가 매우 클 때만 유용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교하지만 내가 어차피 다루는 데이터 크기가 크지 않으면 그 빅5 분석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굳이 내가 다룬 데이터가 이렇게 조금만 몇 개 안 돼. 그러면 굳이 아주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정확하고 여러분들이 유지보수하기 쉬운 알고리즘을 갖다 써도 아무런 성능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는. 그래서 내가 이 해결해야 될 문제에서 입력 크기의 범위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뭐 프로그램 경시대의 문제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특히 경시대 문제의 경우에는 범위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 그 범위를 보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가겠죠. 괜히 어마어마한 알고리즘을 갖고 처음부터 도전해봤자 그걸 정확하게 짠다고 시간 초과밖에 안 날 테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 입력 크기, 물론 응용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그 응용에서 다루게 되는 그 문제의 크기는 늘 생각하면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 알고리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에 맞게 내가 세부적인 그런 자료 구조나 또 사용하는 세부 알고리즘들을 선택해야 되겠고, 항상 우리가 일반적인 알고리즘에서는 정렬, 또 그래프 관련 알고리즘에서는 BFS, DFS는 거저 주는 거다. 그래서 쓰면 돼요. 그냥 필요할 때 쓰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선형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렬 알고리즘 쓴다. 그럼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내가 목표로 하는 건 n제곱이야. 그러면 n 로그 n을 여러 번 한다 그래도 n제곱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렬을 여러 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렬해가지고 문제 해결책이 쉬워진다든지 뭐 하면은 정렬을 원하는 만큼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 문제에서는 이 BFS와 DFS는 의사선형이기 때문에 간선수와 노드수의 비례하고 이하로는 뭔가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BFS, DFS도 매우 빠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얘를 써가지고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으면 걔를 그냥 쓰시면 돼요. BFS, DFS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드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마다 지금은 이제 그 코딩 실력 또는 알고리즘 개발 능력들이 좀 다를 텐데, 최소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코드를 잘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직 안 되시면 거기부터 집중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 전수조사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수조사에서 해결할 수 있다기보다는 전수조사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전수조사로 작성을 해서 작은 범위에 있는 값들은 잘 정확하게 얻어내는 그 제기함수를 이용한 그 알고리즘을 구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저는 출발점이라 생각해요. 그걸 할 줄 알면 그 다음에 메모리제이션 적용한다든지 그 생각으로부터 동적 프로그래밍을 얻어낸다든지 하는 건 그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전수조사는 항상 잘 만들 수 있게끔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수조사 알고리즘을 짤 때 그 중복답을 다 조사한 다음에 제거하는 것보다 또 어떤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어떤 순서로 나와야 되는데 그 순서를 나중에 답을 구한 다음에 뭐 소팅해서 다시 만든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순서대로 나오게끔 또 중복된 답이 없도록 전수조사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도 아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또 어떻게 해야 중복 없이 그 값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서 조사 순서를 결정하셔야 되겠고 이 전수조사 알고리즘들은 기본적으로 반복문 갖고도 짤 수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n이 뭐 한 3개다 그러면 3중 포르프로 짤 수는 있겠죠. 근데 얘가 어떨 때는 3개, 4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반복문 갖고 짤 수가 없어요. 반복문을 내가 어떨 땐 5번, 어떨 땐 10번 돌게 이렇게 내부적으로 돌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전수조사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재기함수로 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짤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전수조사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비효율적이더라도 만들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그 전수조사 알고리즘에서 재개호출 수를 혹시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재개호출 수만 줄이더라도 그만큼 재개호출하는 그 전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비슷한 거지만 그 재개호출할 때 바뀌는 인자가 바뀌겠죠. 재개호출은 그게 바뀌어야 종료 조건으로 도달할 테니까. 근데 그 바뀌는 애들이 하나면 좋은 거죠. 이게 걔가 많이 바뀐다 그러면 나중에 메모리제이션 할 때도 필요한 그 배열의 차원이 달라지니까 바뀌는 인자수를 줄일 수는 없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중복재기가 많으면 똑같은 인자에 대해서 여러 번 호출하게 되는 형태이면은 메모리제이션 하면은 금방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전수조사를 통해 구하는 값의 범위가 작으면 거꾸로 접근하는 거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2장에 살펴봤던 이 세 자릿수 짝수의 경우 그러면 100부터 998까지 해보면 되는 거지. 우리가 돌려가지고 몇 개를 만드는지 보는 게 아니라 100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 101을 만들 수 있는지 104를 만들 수 있는지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항상 문제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그게 얼마 안 되면 거꾸로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수조사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메모리제이션이고요. 그 다음이 태블레이션으로 해보는 거예요. 태블레이션. 그래서 점화식을 구해서 하향식 대신에 상향식으로 해결하는 게 이제 태블레이션이고 하향식을 만들 수 있으면 상향식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향식으로부터 이 재교출부터 그거로부터 뭔가 점화식을 구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점화식을 구하려고 그러면 해 구조로부터 우리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최적해가 어떤 모습이고 이 모습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작은 문제로 걔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점화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화식은 보통 해의 구조로부터 유도한다.
뭐 영일 배낭 같은 경우는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갔을 때는 어떤 소문제가 그 해결해야 되는 소문제가 뭔지, 크기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그리고 안 들어가면 뭐와 똑같은지, 얘가 또 어떤 작은 문제하고 같아질 테니까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 이 최적화 문제이면은 최적 원칙이 적용이 돼야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 상향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적 원칙이라는 건 최적해의 부분 해가 또 최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크기가 1인 거, 그 다음에 크기가 1인 거 통해서 크기가 2인 거, 크기가 2인 거 통해서 3인 거, 그래서 차례차례 만드는 거거든요. 아래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최적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겠고, 어떤 값이 아니라 걔를 구성한 애들, 어떻게 해서 그 값이 나왔는지 그것까지 찾아야 되면은 처음부터 그 값을 찾으면서 값들을 막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그럼 공간 복잡도만 복잡해지고 어차피 구해야 되면 또 그거를 검사해 가지고 ON의 답을 구해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 동적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그 테이블에서 거꾸로 내려가 가지고 어떤 물건이 들어갔는지, 어떤 경로를 선택해서 최적 경로가 이렇게 됐는지를 구하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공간 복잡도도 줄고 시간 복잡도의 비용은 동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제이션과 태블레이션 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대추적하고 분기 한정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추적에서는 프로미싱 함수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프로미싱 함수를 잘 짜서 더 많은 것을 가지치기 할수록 그만큼 성능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프로미싱 함수가 중요하고요. 분기 한정법은 최적화 문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분기 한정법을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재기 함수로 짜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큐를 이용하게 되겠고, 실제 노드들을 이제 나타내 가지고 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숙제하고 있는 게 이제 분기 한정법이죠. 그래서 노드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드를 만들어서 걔를 우선순위 큐에 넣어서 이제 처리해야 되겠고, 근데 이 대추적과 분기 한정법은 많은 경우에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만 어쨌든 얘는 최악의 경우에는 지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추적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던 몬테칼로 알고리즘 같은 걸 써서 실제 응용에 쓸 수 있는지 아닌지 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대추적과 분기 한정법을 쓰면은 일반적인 전수 조사보다는 훨씬 효율적이 되겠죠. 그렇죠? 많은 가지치기를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분할 정복. 분할 정복은 원 문제를 같은 유형의 작은 문제로 분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게 몇 개로 분할되나, 몇 개로, 그리고 규모가 어떤 수준으로 작아지냐. 더 빨리 작아질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모든 소문제가 같은 크기로 이렇게 쪼개지면은 이제 그거는 그 도사 정리를 이용해서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도사 정리로 분석하려면 그 내 재기함수가 표준 점화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고, 표준 점화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A, B가 항상 일정한 거예요. A는 재기호출하는 수, 이 재기함수에서 재기호출하는 수가 늘 2개다, 늘 3개다 이런 거고요. B는 항상 이 호출 레벨에서 줄어드는 크기가 늘 일정한 거죠. 반씩 줄어든다든지 몇 개씩 줄어드는지, 어떤 건 10개 줄고 어떤 건 막 20개 줄고 그러면 그거는 표준 점화식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분할 정복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핵심은 보통은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냐는 거예요. 비재기적인 부분에서의 비용이 높으면 분할 정복해서 아무런 이득을 못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분할 정복이 이제 합병 정렬인데, 반으로 쪼개고 일반적인 그 비재기적인 부분의 그 시간 복잡도가 ON입니다. 근데 2개를 쪼갰는데 그 비재기적인 부분의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이야. 그러면 그냥 N제곱이에요.
그럼 전수조사나 개화나 차이가 없어요. 분할 정복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분할 정복했을 때 의미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분할 정복은 시간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아요. 동적 프로그래밍은 잘 만들면은 지수시간 필요한 것을 선형에 해결하기도 하는데, 분할 정복은 n제곱이 필요한 걸 n로그 n로 바꿔준다든지 그 정도 밖에는 안 되고요. 그리고 확률 얘기는 했고, 선택 문제는 정렬 문제보다 쉬운 문제다. 요거는 늘 기억해 주시고, 그래프 문제 적합 형태로 그래프 표현해야 되는데 항상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항상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크루스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죠. 그냥 그 뭐만 있으면 돼. 그 간선 목록만 있으면 돼요. 어떤 이거를 뭔가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만나는 그 프로그램 경시에 만나는 막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 중에 이렇게 이렇게 게임 같은 문제들, 그런 거는 그냥 2차원 배열로 무슨 맵이 주어지는데, 그 2차원 배열을 다시 또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맵에서 BFS 돌리죠, 우리는. 돌려가지고 무슨 열쇠를 찾는다든지, 경로를 찾는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그래프 문제, BFS나 DFS나 다른 걸 그래프 관련 알고리즘 적용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 그래프를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표현해서 해결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 문제 관련해서는 너비 우선, 깊이 우선. 그런데 정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렬 함수를 짤 일은 없어요. 왜? 라이벌이 있잖아요.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너비 우선이나 깊이 우선은 라이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는데 BFS 하는데 BFS를 짜는데 힘들어. 그러면 안 돼. 컴퓨터 공학도는 특히 이제 3학년 정도 됐으면 BFS와 DFS는 쉽게 짤 수 있어야 되겠고, DFS 같은 경우에는 스택을 이용해서도 짜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재기함수로도 짤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오히려 재기함수를 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는 오히려 재기함수로 짜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재기함수 짜는 것보다는 스택으로 짜도 더 잘 나오니까 스택으로 짜는 거예요. 스택 짜면은 함수 오차 없이 그냥 반복문으로 해결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최단 경로 문제도 잘 알아두시는데, 이제 이게 최단 경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 보면은 가중치가 없는 애는 그냥 BFS로 해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중치가 있는데 다 양수야. 그러면 다익스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익스라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다익스라 우리가 짤 때 일반적으로 짜는 다익스라가 게으른 다익스라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게으르다는 건 거기 프라이어티 큐를 쓰게 되는데, 이 프라이어티 큐에 내가 처리하지 않은 노드들만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추가를 하게 되니까 이 게으른 다익스라, 실제 그 교재 같은 데 있는 다익스라는 보통 빼고 갱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우선순위 큐는 이 딜리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어요. 특정한 값을 줘서 이 값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다익스라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음의 주기가 없는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벨만 앤 포드 알고리즘도 있고 플로이드 워셜도 있는데, 이제 벨만과 포드는 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해주고요. 플로이드 워셜은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가 아니라 모든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 구해줍니다. 그리고 벨만 포드를 n번 하는 것보다 플로이드 워셜을 한 번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둘 다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 그래프 음의 주기 그러니까 가중치가 음수도 있는 그런 데서의 최단 경로는 항상 음의 주기가 없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벨만과 포드 알고리즘이나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에서 음의 주기가 있는지 여부를 또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플로이드 워셔의 경우에는 요 대각선을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DIJ와 JI 이 경로가 이제 음수인지 아닌지 보면 되는 거고, 벨만과 포드에서는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해서 더 축소가 되면, 그러니까 길이가 n인 걸 봤을 때 n-1보다 짧아지는 게 있으면 그건 음의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최단 경로 문제와 웹판원 문제가 같은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더 어려운 문제예요. 웹판원 문제는. 웹판원 문제는 모든 애들을 다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단 경로에서는 어디서 어디 가는데 n개로 n번 가는지, 뭐 몇 개의 간선을 통해서 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죠. 2개로 갈 수도 있고 3개로 갈 수도 있고 뭐 그걸 아는 건데, 이 웹판원 문제는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해서 되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이제 MST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찾아서 응용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와 관련해서 그래프 이론으로 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컷 이론이에요. 컷 이론. 그래서 주기 관련된 얘기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얘가 연결 그래프인지 아닌지, 또 주기가 있으면 짝수, 이 경계가 있는 데서 짝수계 막 되돌아와야 되니까 짝수계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최소 신장 트리를 구현하는 알고리즘, 찾는 알고리즘은 프림과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있고, 프림은 다익스라가 되게 유사하게 우선순위 큐를 쓰는 애고, 이 크루스칼은 유니언 파인드라는 자료 구조를 씁니다. 그래서 유니언 파인드라는 자료 구조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뭔가 결합을 해야 될 때 활용해 보시면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니언 파인드가 구현하기 어려운 자료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한 거니까 유니언 파인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면 유니언 파인드로 한번 만들어서 해결해 보시면 좋겠고, 유니언 파인드는 분할의 크기를 이용해서 작은 걸 큰 거에 결합하는데, 어디에 결합해요? 작은 거의 리더를 큰 거의 그 리더의 페어런트를 자기 자신에서 큰 거의 그 리더로 부모를 연결해 놓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크루스칼 또 유니언 파인드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P와 MP가 같은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P는 MP가 아니다. 즉, 이 문제들은 아직까지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찾지 못했지만 영원히 못 찾을 거다. 없을 거다. 증명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없을 거다. 라는 거고요. 이 MP는 non polynomial, 다차 시간 알고리즘 없는 게 아니라, 이 MP는 뭘 의미하냐면 non-deterministic polynomial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 문제들을 말해요. 비결정적 다차 시간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 문제들을 우리는 MP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MP에는 P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비결정적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뭐냐 하면은, 랜덤하게 내가 답을 추측한 다음에 그 답이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걔를 반복적으로 계속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데, 물론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는 기약이 없지만 할 수 있는 건데, 다차 시간, 비결정적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해를 그 랜덤하게 추측된 해가 맞는지, 얘가 yes를 주는지 no를 주는지 뭐 이런 거는 다차 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 문제들은 답이 주어지면 이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대부분 다 쉽게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차 시간 알고를 찾지 못했고 없는지도 증명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 중 NP 완전 문제들이 있는데, 이 NP 완전 문제 중 하나만 해결하면은 모든 NP 문제가 다차 시간에 해결된다는 게 NP 완전 이론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똑같은 애들이야. 비슷비슷한 애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 NP 완전 문제를 중 하나만, 뭐 영일 배남 문제라든지 서브셋 썸 문제라든지 TSP 문제라든지 이런 애들 중 하나만 해결되면은 모든 지금까지 해결치가 찾지 못한 애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NP 문제이고요. 그거를 증명한 사람이 쿡이죠. 쿡이고 이 쿡이 게 그 CMP 같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 한번 해결책을 찾아볼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이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주는 값이 오차가 어떻게 되냐, 50%보다 좋게 주냐, 뭐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실제 응용해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어떻게 주는지를 좀 모르면은 얘를 쓰기가 되게 위험 부담이 커요. 너무 답과 너무 동떨어진 애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럼 그런 애들은 쓰기가 실제 응용에 쓰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인데 늘 최적화해서 한 90% 정도의 오차로 답을 줘. 그러면 그거는 뭐 땡큐 거지 뭐. 그 정도는 우리가 감안해서 쓸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오차 범위를 증명할 수 있으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휴리스틱 만들었을 때는 이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주는지 증명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 이런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만들 때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뭘 설명해 드렸냐면 로컬 서치 알고리즘이라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로컬 서치 알고리즘 뭐냐면은 랜덤하게 답을 먼저 하나 만들어. 그 다음에 이 답을 계속 개선시켜 가지고 최적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TSP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하나의 일주행 경로를 만들고 뭐 간선들 두 개를 이렇게 위치를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개선하고 계속 개선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런 알고리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알고리즘은 합병정렬, 그리고 스퀘어 멀티플라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스퀘어 멀티플라이, 이 거듭 제곱하는 알고리즘이요. 그 다음에 빠른 정렬 알고리즘, 그리고 R 셀렉트, BFS, DFS, 위상 정렬, 다이스 알고리즘,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 프림과 크루스칼 알고리즘, 그리고 유니온 파인 자료 구조, 그 다음에 KMP랑 세그멘트리는 뭐 또 하여튼 KMP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보고, 물론 머릿속으로 외우지 못하더라도 책 보면 금방 내가 그 보고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언어로 구현할 수 있으면 그 정도면 좋죠. 그 다음에 좀 기억하면 좋을 문제들은 선택 문제의 특성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선택 문제에서 주로 많이 쓰는 그 알고리즘이 토너먼트예요. 토너먼트. 그렇죠? 토너먼트 하는 게 우리 뭐 어차피 게임할 때도 토너먼트에서 우승자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 토너먼트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서브셋 썸 문제, 영일 배낭 문제, 웹하너 문제, N 퀸스 문제. 그러니까 대표적인 관련된 문제는 N 퀸스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탐욕적인 알고리즘은 다익스 알고리즘. 이런 것들 이렇게 연상해 가지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혹시 이게 재미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한 거면 기억해 두면 초등학생 곱셈 알고리즘보다 더 빠른 곱셈 알고리즘이 있다. 그게 카루시바죠. 카루시바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비교 기반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 한계는 N 로그 N이다. 빠른 정렬이나 이런 애들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물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제 주로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는 그 소팅 알고리즘들은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구현해 놓은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섞어 가지고 뭐
빠른 정렬하다가 작아지면은 뭘 하고 그런 것들, 아니면 구간을 나눠서 막 소팅하고 합병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방식 쓰는데 결론적으로 어차피 걔네들도 뭐야?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게는 못 만들어. 근데 n 로그 n을 만들면서도 우리가 생략된 그 많은 그 개수들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 라이브러리에 구현되어 있는 애들이.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선택 문제는 시간 복잡도가 ON이고요. ON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택 문제에서도 그 deselect 할 때 봤지만, 전체를 그 정렬하면 NON이지만 5개 구간씩 나눠서 5개씩을 정렬하면은 그 전체는 ON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구간을 나눠서 뭔가 적용하는 게 합쳐지면 그게 전체를 뭘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구간을 나눠서 뭘 하고 걔를 이용해서 또 다른 걸 하는 형태로 해서 알고리즘을 뭔가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deselect가 하는 거고, 그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정렬 알고리즘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좀 활용하죠. 그리고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름은 실제 설계 기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블레이션하고는 이름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냥 그 사람이 만든 용어니까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구현 팁, 여러분들이 구현 팁을 좀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언어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언어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필요한 기준에 따라 최소 3학년 됐으면 정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못하시면 안 되고요. 또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 큐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요번에 그 분기 한정법 하면서 다 그 우선순위 큐 쓰잖아요. 그럼 이 우선순위 큐는 내가 만든 구조체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우선순위를 할지를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에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정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우선순위 큐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렬로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가 제공하는 연산의 특성과 시간 복잡도를 좀 올바르게 이해하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링크 리스트 써서 get i 해가지고 쓴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바보 같은. 왜냐하면 링크 리스트는 임의 조건을 제공 안 해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연산들이 있죠. 자료 구조에서. 그 연산들은 안 써야 되는 거지. 그 연산들을 주로 써서 알고리즘 만든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의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각 자료 구조에서 각 연산들의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고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걸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 특히 해시맵과 트리맵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했으면 좋겠고, 어떨 때 트리맵이 유리하고 어떨 때 해시맵이 유리한지 잘 알고 쓰시면 좋겠고, 해시맵을 쓸 때는 그 파이썬 제외하고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초기 용량을 잘 확보해 주셔야 그 O1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지. 만약 작게 잡아놓으면 얘가 두 배 늘리고 이러면서 해싱 다시 하고 이거는 비용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에 제출해 보면은 해시맵 쓰는 게 다른 것보다 더 느려지는 이유가 충돌이 많이 난다든가 확장하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기억해 주시고, 메모리제이션 할 때 재기호출에서 반환값이 t이고 재기호출에서 변하는 인자수가 k이면은 t타입의 k차원 배열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초기값이 중요해요. 초기값은 이 반환값의 범위를 봐야 되는 거고, 이 반환값의 범위가 반환값이 정수인데 양수야. 그러면 초기값으로 -1로 설정해서 그 값을 이미 내가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값의 범위가
정수 아무거나 다 돼. 그러면 그거 갖고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다른 조치를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K차원 배열 그냥 T타입의 K차원 배열이 아니라 요 쌍의 배열로 만들어서 뭐 C 플러스에서 SC 배열, 페어 배열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때도 우리가 단순한 값을 저장하면은 쉬울 수 있는데 뭐 리스트 같은 걸 저장하게 될 때는 막 클론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클론하는 방법들을 각 언어에서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신 분들은 거기서 또 실수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각 언어에서 객체들을 복제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잘 이해하시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입니다.